자, 그러면 이제 증거 법칙과 관련돼서요. 증거 능력과 관련된 세 가지 법칙.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 유법 수집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법칙으로 하게 되면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을 자백 배제 법칙. 유법 수집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을 유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걸 전문 법칙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그 증거 능력과 관련된 법칙을 봅니다. 자, 먼저 자백 배제 법칙이 나오죠. 자,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법조문을 볼까요? 법조문을 보면은요. 자, 307조를 우리가 읽었고요. 308조에 있고요. 309조가 임의성 없는 자백에 대한 그 증거 능력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309조를 한번 읽어보죠. 강제 등 자백의 증거 능력에서요. 자, 피고인의 자백하는 것이 고문이나, 그러니까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백이 증거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자백이 폭행, 고문,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다 유법성이 높은 거죠. 유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다.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강제에 의해서 진술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유로운 결정 권한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은 이걸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건 법조문은 한 조문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조문 하나 가지고요. 이제 여러 가지 몇 페이지를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책으로 와서요. 361페이지 보시면 자백이란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에 범죄 구성요건 요소가 여러 가지겠죠. 살인죄에서 구성요건 요소, 절도죄에서 구성요건 요소, 뭐 강도죄에서 구성요건 요소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구성요건 요소들이. 그럼 구성요건 요소들을 어떻습니까? 검사가 다 증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증명이 되어야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인정이 돼서 범죄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면 이때 이런 하나하나를 범죄 사실을 이제 인정하는 이제 그 구성요건 해당성에 해당하는 것을 다 입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피고인이요. 이건 인정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인정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인정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따로 검사가 이걸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요 세 가지만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백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증거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백에 의해서 이것을 인정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인을 해요. 피고인이. 이 사실들은 부인을 하게 되면은 그럼 검사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입증을 해가지고요. 증명을 해야 되겠죠. 확신을 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이것들이 다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유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부를 인정할 수도 있고요. 일부 사실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번 보시면 자백은 자신의 범죄 사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들을 승인하는 진술이지 형사 책임을 긍정하는 진술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내가 죽인 건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였다. 구성요건 해당성에 해당하는 걸 모두 전부를 인정을 해요. 그럼 자백이 되는 거예요. 자백이 됐다고 해서 사람은 유죄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죽인 건 맞다. 그러나 정당방위였다 주장을 해요. 정당방위 주장을 하면습니까? 그러면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 검사랑 다투게 되겠죠. 그럼 검사는 어떻습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에 해당되는 사실들은요. 다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었습니까? 굉장히 높은 증거 가치에 있는 증거에 의해서 다 인정이 됐으니까 이건 다 인정이 돼버리겠죠. 인정이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정당방위 부존재만 검사는 증명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유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것이 나의 유죄를 인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사실들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는 진술들을 우리는 자백이라고 하고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무죄를 주장할 수 있죠. 내가 죽인 건 맞다. 그런다 난 정당방위였다. 라고 주장하면 자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무죄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을 한 거죠. 사실에 대해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내가 유죄다라고 해야 자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자백한 진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검사가 증명하려고 했던 자백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한 증거 가치 있는 증거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물론 자백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백 하나의 증거일 뿐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백했다고 해서 부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요, 거의 인정이 되겠죠. 자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범죄 사실,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자백 개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백 배제 법칙은 가끔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10년간 안 나오다가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한 번 나오고 올해도 한 문제 나왔는데 낼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안 나오다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또 한동안 안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나왔으니까. 내용 자체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나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넘기셔서 자백 배제 법칙의 의의를 보죠.
자, 자백배제 법칙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어요. 헌법에서. 그러니까 자백배제 법칙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겠습니까? 만약에 임의성 없는 자백이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고문하겠죠. 고문해서 자백만 받으면 다 유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문을 막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형사성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백배제 법칙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고문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고문에 의해서도 뭐요? 증거가 나오면 다 이렇게 다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넣습니까? 고문을 많이 했잖아요. 중세시대 때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때도 어떻습니까? 정근대적일 때는 고문을 많이 했죠.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백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 유죄를 했다고 하죠. 자백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했다고 하죠. 고문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허위 자백을 할 수 있고 고문을 참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허위 자백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진실성을 잊었습니까? 실체 진실을 더욱더 왜곡시켜 버릴 수도 있고 또 고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범인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억울하게 고문만 당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을 보호, 그러니까 인권 보호라든지 아니면은 또 실체 진실 발견 이런 것들을 위해서요 고문을 못하게 막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문제 없애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자백배제 법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헌법에도 그러니까 인권과 관련된 거죠. 우리의 그 인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형사성법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요. 그러니까 위에 첫 번째 쪽으로 법조문에 되는데 뭐 자백,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에 부당한 참여 이런 것들은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예시 사유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백의 임의성을 없게 만든 하나의 예시일 뿐인 것이죠.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여기서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 사람의 자백은요, 지금 현재는 이제 피고인이 됐어요. 근데 과거에는 피의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의자의 지위에서 한 자백이건, 만약에 처음에는 이 사람이 피의자가 아니어서 참고인으로 불렀어요.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얘가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럼 참고인으로서 자백을 했다.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자백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겠죠. 이 사람이 참고인으로 처음에 불렀다가 자백을 하니까 이 사람이 피의자로 전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기소를 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피고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피고인이 이 자백을 법정에서 피고인으로서 자백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피의자의 지위에서 했던 자백이건 아니면은 또 참고인으로 했었던 자백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불문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피고인이 과거에 어느 지위에서 어떤 식으로 자백을 했던 간에 이건 다 불문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의 지위 생했던 거는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이 이제 피고인이 됐을 것이고 피고인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어느 지위에서 진술했던 것은 상관없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판례만 보죠. 판례만 보면은. 두 번째 판례부터 보죠. 법정 진술과 다른 검찰 자백의 신빙성. 우리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검찰에서는 자백을 했는데 법정에서는 부인을 해요. 그러면 검찰 자백에 증거 능력이 있을 걸 전제로 해서요. 이걸 믿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요. 검찰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반드시 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검찰에서 자유로운 의사에서 자백을 했어요. 근데 법정에서 부인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하나의 자백입니다. 임의성이 없는 건 아니라면은 검찰의 자백에. 또 밑에 보시면 접견 금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요. 그러니까 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되고 있어요. 이건 위법하죠. 위법하지만요. 접견이 제한됐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이 고문에 의해서 진술했다고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접견이 제한됐을 뿐인 것이지 반드시 사람이 고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검사의 접견 금지 결정으로 피고인들의 변호인과의 접견 금지, 그러니까 접견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었어요. 그럼 이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될 수 있어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반드시 봐야 되는 건 아니죠. 자백 자체에 고문이 없으면은 이거는 임의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뒤에서 보겠지만 이런 것들은 대신에 이제 위법 수집 증거가 돼요. 법을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임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 수집 증거가 되면은 증거 능력이 이제 부정되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자백배제 법칙의 적용 범위해 가지고요. 약간 예시니까요. 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에 부당한 장기화 이런 자백들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밑에 보시면요. 경찰 고문 두 번째 거 보시면 그 판례죠. 판례들만 좀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법 조문은 한 조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 조문에서 나올 일은 없겠죠.
대부분 다 판례에서 나올 테니까요. 판례가 이거 판례와 관련된 판례들만 좀 보시면 됩니다. 관련 판례. 판례는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검사의 조사 단계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 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의 자백 가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계속이 핵심이 되는 거죠. 임의성 없는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검사 앞에서 자백도 임의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임의성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요. 이건 들어만 오세요. 뒤에서 인과관계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하니까 이건 체크만 해두시고요. 그 다음 밑에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와 관련돼서는요. 자, 판례는 구속영장 없이 13일간 불법 구속되었으면서 고문이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진술자미가 침해되었다면 이것도 이제 유법수입 증거,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봐야 된다고 하죠. 부당한 장기화죠. 그 다음 밑에 2번 보시면요. 기망에 의한 자백. 기망은 속임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망에 의한 자백은 기망, 속임수, 위계, 속임수 똑같은 말이죠. 위계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착오를 빠뜨려 얻은 자백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러니까 기망, 그러니까 물리적인 고문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물리적인 고문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속임수를 써서 자백을 받은 경우에도 이것도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요. 그 판례 있는 것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밑에 약속에 의한 자백이요. 이것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봅니다. 약속에 의한 자백도. 그러니까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이니까요. 기망은 당연히 임의성 없는 자백이 하나의 예시가 될 것이고 기타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약속에 의한 자백이라고 봐요. 약속. 그러니까 약속에 의한 자백. 이런 것들도 임의성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럼 약속에 의한 자백은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동그라미 3번 이제 예시가 있는데요. 보죠. 검사가 자백을 하면 기소유예를 해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봤자 이길 자신이 없더라 이거죠. 근데 검사도 좀 애매해요. 이길 자신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습니까? 너 자백해주면은 내가 기소유예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싸워봤자 내가 검사 이길 자신이 없어요.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은 기소유예 해주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자백을 했더니 검사가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습니까? 내 자백은 어떻습니까? 뭐 고문을 들어간 건 아니지만 기소유예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는 자백을 했을 뿐이 자백을 했는데 검사가 기소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런 자백도 이것도 임의성이 없는 자백으로 봐가지고 이것도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예요. 이거는 판례가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런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임의성 없는 자백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물리력이 행사됐을 때만 임의성 없는 자백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4번을 기억하세요. 넘기면 이거는 판례예요. 판례라고 되어 있는 건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이거는 판례예요. 자, 보죠. 그러나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 그러니까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검사가 어떻습니까? 야, 증거 발견되면 자백할 거야 그랬더니 그래, 네가 증거 가져오면 내가 자백할게. 그래서 그러니까 증거 가져오면은 자백하겠다고 했어요. 검사가 증거를 가져왔어요. 거기에 따라서 자백을 합니다. 이것은 약속이나 기망에 의한 위법성이 있는 자백이라고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은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 이것은 위계에 의한 기망에 의한 자백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넘기셔서 보면은요. 위와 같은 자백 약속하게 된 그러니까 이 자백에 약속하게 된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약속에 한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의 예시가 되지만은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 이것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했다. 그러니까 판례 좀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보면 또 판례가 있죠. 판례가 되어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이 검찰에 연행될 때부터 30시간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검사 2명이 교대로 신문했어요. 이건 증거능력 부정하겠다는 거죠. 잠을 안 재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철야 신문 자체가 위법은 아니에요. 철야 신문은. 보통 이제 검찰청에서 신문할 때 어떻습니까? 저녁에 갔다가 그다음 아침에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들 막 가면 어떻습니까? 저녁에 갔다 아침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신문을 하는 거죠. 이게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에요. 낮에는 직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의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불리한 건 아니죠. 낮에는 직장 갔다가 저녁에 어떻습니까? 검찰청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가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렇게 그러니까 밤새도록 신문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밤새도록 신문을 하는데요. 이것이 24시간을 넘어간다든지
그러면 24시간 동안 잠 한숨 안 재우고 신문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위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야 신문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에요. 요새 다 그렇게 하잖아요. 철야 신문 하잖아요. 저녁에 갔다가 아침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철야 신문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고, 다만 철야 신문 하면서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은 잠을 안 재우고 3시간 데리고 있어요. 그럼 잠을 안 자면 검사도 잠을 안 자는 게 아니에요. 피의자 갑은 앉혀놓고 습니까? 검사는요 돌아가면서 와요. 한 팀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들으면은 검사는 이제 돌아가면서 들어옵니다. 박근혜를 뭐 신문한다 그러면습니까? 검사 한 명이 계속 신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범죄 혐의 사실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있으면습니까? 담당하는 검사들이 이제 분업할 거 아니에요. 나눠가지고 이 사건은 얘, 이 사건은 얘 나눠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얘를 한꺼번에 불러가지고 습니까? 한 2시간은 얘가 질문해요. 그다음에 얘가 간 다음에 그다음 이 사람이 와서 질문하고 이 사람 질문하고. 그러니까 검사들은 돌아가면서 질문해요. 그러니까 철야 신문 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또 하나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라고 하더라도요 검사가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는 거지. 검사는 자기들은 쉬어요. 질문하고 나머지는 없으면 퇴근하겠지. 퇴근한다든지 집에 쉬든지 하게 되겠죠. 근데 얘는 없으면 계속 이제 신문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30시간이나 됐던 거죠. 그러니까 철야 신문 한 8시간 신문했다. 이런 것도 위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신문하면서요. 뭐 30시간 이상 신문했다. 잠을 안 재우고 이러면 이제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의성 없는 자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는 거짓말 탐지기나 마취 분석에 한 자백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거짓말 탐지기는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뒤에서 나오니까요. 뒤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임의성 없는 자백이 하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성 없는 자백 이해 중에서 우리는 판례라고 되어 있는 것들만 몇 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백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백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들은 끝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하나 예시일 뿐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백한 것이다,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요, 다 여기에 따라서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그러나 증거 발견되면은 자백하겠다. 이 정도는 허용이 된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인과관계 요부와 임의성의 입증에 관한 문제인데, 인과관계 요부에 관한 내용인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인과관계 요부, 인과관계가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필요하냐에 있어서요. 자, 고문, 폭행, 협박 등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와 자백 사유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느냐에 있어서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예요. 필요하다는 게 밑에 판례가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 2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게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던 거하고 이제 비슷한 겁니다. 만약에 경찰이 갑이라는 사람이 피의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을 고문을 했어요. 경찰이 고문을 했습니다. 요새는 경찰 고문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고문다고 했으니까 고문을 했어요. 고문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문에 장사 없죠. 일주일 고문했는데 자백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일주일 더 고문하면 돼요. 언젠가는 자백하겠죠. 그래도 자백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얘는 독하네. 그러면 한 달을 고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 자백할 거 아니에요. 그냥 날 죽여주세요 하겠죠. 모든 걸 포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고문당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습니까? 한 달을 고문당했다고 해봐요. 뭘 못하겠어? 다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문을 하게 되면 다 자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백을 받았으니까 어떻습니까? 경찰이 이제 검찰로 송치를 했어요. 검찰로 송치하겠죠. 그래서 이제 검사 앞으로 왔습니다. 검찰이 이제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검찰 앞에 오니까는 검찰이 고문을 한 건 아니에요. 고문을 한 건 아니죠. 고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가 이제 고문을 하지 않고 그냥 질문을 해요. 질문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자백입니다. 이 자백. 그러면 이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겠죠. 당연히. 고문에 대한 자백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요 자백이요. 검사는 고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검사는 고문하지 않았어요. 고문하지 않고 이루어진 자백이니까 이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관해서 간다는 거죠. 만약에 사경에 의해서 고문인데 이것이 여기까지요. 검사가 직접 고문하지는 않았지만요. 고문의 후유증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여전히 이 사람은요. 임의성이 없는 상태예요. 직접 검사가 고문한 건 아니지만 여전히 임의성이 없는 상태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됩니다. 고문했던 경찰이요. 검찰 송치를 한 다음에 이 사람 직접 와요. 또 검사. 그러니까 검사가 질문하면서 옆에 서 있다는 하는 거죠. 한 달 동안 고문을 당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쳐다도 보기 싫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여기서 자백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경찰로 다시 보내버려요. 또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내가 자백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데려가려고 얘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너 자백 안 하면은 다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데려가서 어떻습니까? 또 고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찰이 옆에 서 있다는 하게 되면요. 경찰이 직접 검사가 직접 고문하지는 않았지만 맞습니까? 이 위법한 임의성이 없는 심리 상태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계속 되고 있으니까 검사가 지금 고문을 하지 않았다고 이것도 고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외적으로 없습니까? 만약 이 경찰에서 이제 고문을 해가 자백을 했는데 이건 증거 능력이 당연히 없는데 만약에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요. 검사는요. 이 사람 잘해줍니다. 잘해줘요. 뭐 담배도 피워라라고 하고요. 식사도 갖다 주었습니까? 그래서 아주 자유로운 상태에서 만약에 이루어졌어요. 아주 자유로운 상태다 보니까 고문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제 여기서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에서 인과관계 이제 고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인과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고문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지금 자백하는 건 뭐예요? 임의성이 있죠. 어떤 고문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고문과는 인과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있으니까 단절돼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문과의 인과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들과 피고인과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물론 명백하게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요 이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을 있긴 합니다. 검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고문하고 들어왔어요. 이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건 검사도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검사는 어떻습니까? 또 고문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건 당연히 뻔히 알겠죠. 당연히 이 사람은 잘해주겠죠. 잘해줘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라고 해요.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하게 합니다.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하니까 어떻습니까? 저 안 죽였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안 죽였어요. 편안한 상태에서 안 죽였어요 합니다. 그럼 검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정말로 안 죽였나 보다 해가지고요. 불기소라는 게 아니에요. 지가 좀 덜 맞았나 보구나. 해가지고는 다시 경찰로 보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가면 또 고문 당할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판례는 어떻습니까? 일단 검사가 어떻습니까? 고문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상태라는 거죠. 자유로운 상태.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단절됐다고 봐가지고. 만약에 단절됐으면, 단절된 게 명백하다. 우리 판례는 이제 명백하다고 하는 거죠. 명백하다면 어떻습니까? 이걸 증거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임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의 진술이 지금 임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임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예요?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엔 요건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판사가 대충 판단해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자기들은 고문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고문을 당했지 우리는 고문한 적이 없고요.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진술하게 해줬습니다. 라고 하니까 법원이 딱 보고요. 그래? 그럼 편안한 상태에서 했으니까 그러면 임의성이 있었겠네? 라고 해서 임의성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임의성을 많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점점 이제 민주화가 됐으니까 좀 엄격하게 몰아보긴 하겠지만은 과거 이제 독재시대, 우리는 독재시대를 거쳤으니까 독재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이게 수사기법이죠, 이게. 근데 경찰에서 고문하고 경찰로 가서는 검사가 고문하면 검찰은 고문 안 해요. 자백 다 받아놨잖아요. 또 자백하게 만드는 거죠. 자백 안 하면 다시 경찰로 보내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문 하나도 없는 상태도 다 자백하게 되겠죠. 다 자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습니까? 경찰은 검사는 고문 안 했다고 하고. 고문 안 했다고 하고. 그럼 뭐요? 특별한 어떻습니까? 고문을 했다라는 뭐 이렇게 뭐 특별한 것들도 없고. 이거는 뭐 자유로운 증명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다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인정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사기법으로 악용이 되면은 이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아무튼 판례는 인과관계가 없으면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임의성 없는 사유하고 자백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명백하냐 명백하지 않나 누가 판단해요? 판사가 마음대로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증거 능력을 인정해버릴 수 있다고,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어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인과관계가 있어야만이 우리 판례는 인과관계가 있었을 때만, 이런 거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이것은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 임의성이 없다고 봤고, 만약에 단절돼 있으면은 이것은 이 자체는 임의성이 있다라고 봐가지고 단절돼 있으면 임의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임의성의 입증, 우리가 방금 설명했죠. 임의성은 누가 입증해요? 모든 건 검사가 입증한다고 했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그 특수한 유법성 조각서, 이것만 피고인이 입증하고 나머지 다 검사가 입증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입증할 때, 검사가 방금 했죠. 검사가 이제 이 사람이 임의성이 없었습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법정에 오겠죠, 법정에. 나중에 법정으로 왔어요. 법원에 왔어요. 법원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검사 앞에서 자백을 했잖아요. 검사 앞에서 썼습니까? 자칫 검사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다시 또 경찰로 보내가지고 또 맞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자백을 해요. 자백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법정에 와가지고 이제 법원이 등장했잖아요. 법원이 등장했으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자백한 것에 대해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하면서 이거는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었습니다. 겁나서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겁나서 자백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럼 검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임의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 검사가 증명한다고 했죠. 그럼 임의성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검사가 증명을 하는데 이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에 속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어떻습니까? 임의성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대충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다 임의성을 대부분 다 인정을 했어요, 예전에. 자, 그래서 입증 책임은 검사가 증명하고요. 임의성을 부정을 하게 되면 검사가 증명을 하는데 다만 이때는 자유로운 증명. 이건 소송법적 사실이라는 거죠. 형사소송법적 사실. 자백의 임의성은 형법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송법적 사실들은 다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거죠. 자, 밑에 만약에 그런데 5번에서요. 임의성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검사가 증명을 못해요. 자유로운 증명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임의성이 없다라는 게 인정이 돼요. 임의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거죠. 증거 능력이 부정되면 증거 조사를 할 필요도 없죠. 증거 능력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증거의 세계를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증거 조사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절대적으로 증거 능력이 부정되고요. 이것은 형사사법에서 고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형사사법의 근본 원리예요. 원리이기 때문에 어떤 피고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고문에 의해서 이 사람만 만약에 무죄로 한다고요.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요. 그럼 다른 사람 우리 또 들어오면 또 고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형사사법의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씁니까? 증거로 사용하는데 임의성 없는 자백을 그 증거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동의했다고 해서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근본 원리를 침해했기 때문에요. 증거로 사용하는데 갑이 동의를 해도 이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해요. 네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고문이 없어져야 된다 해가지고 당연히 증거 능력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증거 동의의 대상도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따라서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증거, 자백을요, 증거로 하면 동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고요. 탄핵 증거로도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거, 동의, 탄핵 증거 계산할 필요 없이요. 그냥 임의성 없는 자백은요, 형사사법 안으로 절대 못 들어오게 막아버립니다. 어떠한 증거로도 사용 못해요.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임의성 없는 고문에 의한 자백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증거로도 절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밑에 보시면요. 자백에 의한 파생 증거요. 파생 증거의 증거 능력도 부정합니다. 2차적 증거요. 만약 이 사람이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살인죄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안 죽였대요. 나는 안 죽였대요. 안 죽였다고 하니까요. 고문을 했어요. 고문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 자백을 했어요. 이제 고문하니까 이제 자백을 했겠죠. 그래서 그러면 너 시체 어디다 묻었어? 라고 물어요. 시체 어디다 묻었어?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어디 파보세요. 그러면은 시체 나올 거예요. 원효대교 거기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5번째 다리 거기에 파보시면은 시체가 나와요. 파보니까 시체가 또 나와요. 그러면 흉기는 어디다 숨겼어? 그랬더니 흉기는요, 저기 원효대교 10번째 다리 밑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흉기가 나올 거예요. 흉기. 얘가 주인공 맞네요. 그죠? 주인공 맞죠? 그러니까 시체 어디다 숨겼어? 흉기 어디다 숨겼어? 다 말을 해요.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고문을 한 거죠. 고문하니까 시체도 나오고 흉기도 다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백이요. 자백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요. 이것도 없습니까? 이것도 고문에 의한 자백에 서 2차적으로 파생된 증거죠. 근데 만약 자백만 증거 능력이 없고 이걸 증거로 사용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결국 고문하라는 소리죠. 고문하면 이걸 유죄 판결 받을 수 있잖아요. 자백만 증거로 사용하지 못해도 이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고문하라는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국가에서 고문을 방조한 것이 되겠죠. 따라서 자백을 통해서 파생된 2차적 증거, 이것도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되겠죠. 그래야 고문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록 이 사람이 범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고문을 우리 형사사법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파생 증거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어쩌다 맞아떨어져가지고 이 사람 없습니까? 범인일 수도 있지만요. 어떤 경우는 없습니까? 아무리 고문해도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범인 한 사람 잡으려고 했습니까? 10사람이 생사람을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예 이런 것들을 증거 능력을 부정해버려야 되죠. 그래야 더 이상 고문을 하지 않게 될 테니까. 그래서 파생 증거의 증거 능력도 당연히 부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백만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문에 의한 자백, 임의성 없는 자백을 통해서 취득한 2차적 증거, 파생 증거의 증거 능력도 당연히 부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자백 배제 법칙은 간단하죠.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고요. 판례들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백 배제 법칙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백배제 법칙은 잘 안 나오다가 최근에 이렇게 한 두어 번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잘 안 나와요. 근데 넘기시면요. 유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있어요. 유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요. 매년 나와요. 매 시험마다 나오기도 합니다. 매 시험마다. 매번. 만약에 1년에 2번 보면 2번 다 나와요. 3번 보면 3번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안 나올 때가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유법수집 증거는 항상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형사소송법은 왜 배워요? 경찰이었습니까?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지 않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우리 형사소송법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이제 위법수집 증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만약에요. 위법수집 증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위법. 여기서 법은 이제 형사소송법이 되겠죠. 위법하게 이제 수집된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임의성 없는 자백하고 좀 구별하셔야 돼요. 임의성 없는 자백은 이제 자백과 국가되는데요. 만약에 자백을 듣는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진술 거부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을 했어요. 그럼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는 진술 거부권 고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고문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습니다. 진술 거부권 불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습니까? 자백 자체가 임의성이 없는 건 아니죠. 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진술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깜빡해가지고 진술 거부권 고지하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 고문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고문 없이 이루어진 자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술 거부권 고지하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임의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임의성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임의성이 없어버리면요.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면 당연히 임의성 없는 자백을 그렇습니까? 309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부정될 텐데 이건 임의성이 있습니다.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에요.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지만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위법한 거죠. 위법. 임의성은 있지만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되겠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도 증거 능력이 부정돼요. 그러면은 자백배제 법칙은요. 자백배제 법칙 없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개입된 거죠. 폭행이나 고문이 들어갔으니까 위법이 개입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백배제 법칙과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의성 없는 배제 법칙은요.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임의성 없는 자백일 때는 특별히 309조가 적용이 되고 만약에 자백에 임의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습니까? 위법하게 수집됐으면 이거는 또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거죠. 증거 능력이 부정되고 또 자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대표적인 게 영장주 위반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또 여기에 해당돼가지고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그러니까 임의성 없는 자백배제 법칙은 위법수집 증거의 법칙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인 것이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되는 거죠. 자, 유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좀 보죠. 유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이것은 우리가 영장주의 할 때도 했던 거고 계속 하는 거죠.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았을 때 이건 유법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 변호인과의 접견 이야기할 때도 습니까? 접견교통권 할 때도 접견교통이 만약 제한된 상태에서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법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계속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계속 다뤘던 것이죠. 그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은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는 것은요. 앞에서 계속 해왔던 것을 그냥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한다는 것 뿐입니다. 자,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란 이렇게 있죠. 위법한 절차에 수집된 증거예요. 위법한 수집 절차에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때 위법한 절차라고 하는 것은요. 수사기관이 보통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말하는데요.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에서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한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랄지 그건 위법하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법원도 위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졌으면 이건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법 수입 증거가 수사기관만을 국한한 건 아니에요. 법원에서도 만약에 위법한 절차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법원에 공판조서를 좀 보자고 열람 등사를 요구를 했어요. 공판조서 보자고 그랬는데 법원에서 공판조서를 안 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위법하게 거부를 한 거예요. 위법하게 거부했으면 그 공판조서는 또 증거로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법원이 위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 보시면 형사소송법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308조의 2에서요 이렇게 있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냐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왼쪽으로 308조 2 있죠. 그러니까 법조문 보시면은 그러니까 309조 바로 위에 있죠. 308조 2 보시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절차,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위수증이에요. 법조문은 한 줄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예시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위법 수집 증거. 그러니까 여기는 308조의 2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적 나중에 들어온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요. 처음에 조문이 이제 1조부터 쭉 나갔겠죠. 1, 2, 3, 4 해가지고 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싶어요. 추가하고 싶은데 여기다가 3조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3조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다 5조, 6조, 7조 하나 다 밀려버리겠죠.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법 조문이 다 밀려버리잖아요. 그렇습니까? 여기에 조문 하나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문 하나 넣어야 되면 4조 하는 것이 아니라 3의 1조, 그러니까 3조의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문이 밀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비교적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백 배제 법칙이 훨씬 더 먼저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자백 배제 법칙은 있었어요. 근데 유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은요, 이게 308조 2 이렇게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 들어온 제도라는 거죠. 법조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어디다 집어넣을 것인가 해가지고요. 자백 배제 법칙 위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집어넣는데 308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백 배제 법칙 위에다 집어넣어야지라고 해가지고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309조를 써버릴 수가 없으니까 밑에가 다 저문이 밀려버릴 테니까요. 308조에 2 했어요. 308조 2가 308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자백 배제 법칙 위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309조니까 바로 위에다가 집어넣기 해서 308조에 2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게 나중에 들어왔냐? 굉장히 근본적인 원리인데 나중에 됐냐면요. 유법 수집 증거는요. 당연히 증거 능력이 배제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배제되기 때문에 법의 규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법에 따라 규정도 두질 않았어요. 그럼 규정이 없다고 해서 유법 수집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었냐? 그건 아니겠죠. 유법 수집 증거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요. 법에 규정도 안 했다는 거죠. 규정이 없어서도 당연히 유법 수집 증거는 배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게 된 배경이요. 비교적 최근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이요. 유법 수집 증거를요. 우리 판례가요. 둘로 나눠서 봤어요. 판례가. 유법 수집 증거를 둘로 나눠가지고 진술 증거하고요. 비진술 증거. 그러니까 증거물이 되겠죠. 증거물을 나눠서 봐가지고요. 이 진술 증거에서는 유법 수집 증거는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증거 능력을 부정을 했는데요. 이 증거물, 비진술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고문에 의해서 만약에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백은 진술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문에 의해서 자백을 했으면 자백이 없습니까? 고문의 자백이니까 원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법하게 수립된 증거는 이 진술 증거는 힘에 의해서 자백한 내용이니까 이것은 유법성뿐만 아니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증거 능력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백을 통해서 2차적으로요. 시체랄지 흉기가 발견됐어요. 흉기. 그러면 이거 흉기는 어디다 숨겼어? 그랬더니 시체는 어디다 숨겼어? 시체를 어디다 숨겼어? 이렇게 말해요. 흉기를 어디다 숨겼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흉기는요. 고문을 통해서 발견되든 고문 없이 발견되든 흉기가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죠. 고문을 해서 발견하는 것과 고문 없이 정상적으로 발견했을 때와요. 형태가 전혀 변경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증거물이죠. 이거는. 증거물은 고문을 했건 안 했든 간에 변화되는 게 없다는 거죠.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고문이 있었을 때하고 고문이 없을 때하고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고문이 없었으면 안 했다고 할 것인데 고문하니까 쓰면 고문에 못 이겨서 이렇게 진술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진술 증거 같은 경우는 진술 증거는 고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법하게 수입된 증거 같은 경우는 유법이 개입이 되면은 진술은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법이 개입되면은 증거 능력을 부정했지만은 증거물 자체는 유법이 개입됐을 때와 개입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영장을 가지고 압수를 했을 때와 영장 없이 압수했을 때와 똑같죠.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어요. 우리 판례가. 최근까지 했어요. 2000년대까지 계속 인정을 하다가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말이 많았던 거죠. 아니 이것을 당연히 부정하고 2차적 증거도 당연히 부정을 해야지. 어떻게? 이것은 성질의 변화가 없다고 해서 증거 능력 인정하느냐. 그러면 결국 고문을 방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요. 이 판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을 해가지고 형사소송법이 대대적으로 2007년도에 이제 전면 개정을 하게 되는데 전면 개정하면서요. 그때 이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학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요. 이 진술 증거도 증거 능력이 없지만 비진술 증거도 당연히 증거 능력을 부정하자라는 취지로서요. 법에다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가 해석을 통해서 했어요. 해석을 통해서 이것은 증거 능력이 없지만은 요건 증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례가 마음대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판례 해석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둘 다 증거 능력을 부정해버리기 위해서요. 이 법 조문을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진술 증거든 비진술 증거든 증거물이건 상관없이 다 증거 능력을 부정합니다. 이것을 이제 집어넣어, 그러니까 완전 박아버리기 위해서요. 이것을 2007년에 대대적인 개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2007년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증거 능력이 했어요. 판례가 문제가 있었긴 했죠.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까지 증거 능력이 했으니까.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오른쪽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은 366페이지 보시면 책에서 자백배제 법칙과의 관계해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진술 증거뿐만 아니라 비진술 증거도 적용된다. 요게 이제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과거. 근데 지금은 개정된 지가 한 1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막 개정됐을 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전에는 비진술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부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비진술 증거도 다 증거 능력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지금은 비진술 증거도 증거 능력을 당연히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밑에 보시면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의 이제 적용 범위에 가지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적용 범위 관련돼서. 그러면요, 우리 형사소송법에 썼습니까?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넣습니까? 지켜야 될 절차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거죠. 형사소송법에서. 경찰이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 썼습니까? 지켜야 될 절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절차 중에서 이게 위법이 있습니다. 위법 파기해가지고 수집이 됐으면 어떻습니까? 수집된 이제 증거면은 이것은 증거 능력을 부정하겠다는 거죠. 위법 파기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을 부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자, 근데 문제는요, 형사소송법 절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다 이걸 위법 수입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부정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는 위법 수입 증거는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이라도 아주 간단한, 아주 경미한 위법만 있어도 다 이거 증거 능력을 부정해버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경찰이었습니까? 우리 절차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절차들은 뭐 개정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수사를 하는 경찰이요, 형사소송법을 머릿속에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합격과 동시에였으면 형사소송법 다 잊어버려요. 합격도 다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무 이런 것들만 보는 것이지 이제 형사소송법 더 이상 보질 않아요. 승진 시험 볼 때는 좀 보는 것이고 그 전에 넣었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승진 시험 보기 위해서 썼습니까? 따로 형사소송법 책 사서 보고 막 하잖아요.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 책을 왜 사겠어요? 왜 공부를 해요? 다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절차들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사라는 과정에 있었습니까? 이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질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었습니까? 아무리 다 잊어먹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세한, 미세한 어떤 지엽적인 절차들은 다 잊어먹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 있죠. 여러분, 영장에서 체포한다는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장주의 기본적으로 하겠죠. 피의자 신문할 때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된다. 이건 기본적인 거죠. 미란다 원칙 고지해야 된다. 이건 기본이잖아요. 이정 기본이죠. 이거는 잊어먹는다고 해서 잊어먹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인들도 아는 거예요. 이거는. 경찰만 아는 게 아니죠. 일반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누구나 알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을 위반을 하게 되면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였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을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위법 수입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되겠지만, 뭐 변호인과 접견권 이런 것들.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규정들 많아요. 절차들. 그러니까 경미한 위법들, 경미한. 이런 것까지 만약에 위법 수입 증거로 증거 능력을 부정해버리면요, 증거가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나만 하는 게 없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범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 증거 능력을 부정해버리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뭐예요? 인권도 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권 보장을 위해서 위법 수입 증거랄지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또 형사소송법 원칙 중에 하나 뭐예요? 범죄는 또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니까. 그런데 경미한 위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권이 크게 침해되지는 않았어요. 크게 침해되지는 않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범죄를 처벌하지 않게 되면 더 큰 정의가 침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판례가요, 둘로 나눠가지고 중대한 위법을 했을 때, 이거 중대한 위법일 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중대한 위법일 때는 위법 수집 증거로 봅니다.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부정하지만, 증거 능력을 부정해요. 능력 부정하지만, 경미한 위법이요. 경미한 위법은요, 위법 수입 증거가 아니라고 봐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 판례가 어떤 것은 중대한 위법으로 봤고 어떤 것들은 중대한 위법으로 아닌 것으로 봤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시험 문제는 이게 이제 구별하는 게 나와요. 근데 중대한 위법이다, 중대하지 않는 위법이다라는 게 뭐예요? 애매하잖아요.
어떤 것은 중대하고 어떤 건 중대하지 않아요. 애매하죠. 애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판례를 외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은 판례가 중대하게 봤고 어떤 건 중대하게 보지 않았는지를 판례를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내용들을요 우리가 앞에서 많이 해왔어요. 해왔던 것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됩니다. 보통요 중대한 유법은요 피고인의 본질적인 인권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처벌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피고인의 인권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의 본질적인 권리들이에요. 권리들. 본질적인 권리와 관련된 내용들은요 이거는 중대한 유법으로 봐요. 근데 피의자 피고인의 어떤 본질적 권리가 아니에요. 단순한 절차를 위한 절차들.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인 어떤 권리예요. 피의자 피고인의 어떤 권리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은요 권리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요. 그냥 절차적 규정이에요. 절차. 단순 절차 그 자체를 위한 규정들.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경미한 걸로 보고 권리 자체,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의 본질적인 권리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중대한 유법으로 봤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막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예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른쪽 보시면은요, 오른쪽 보시면 판례가 있죠. 판례가. 자 판례와 관련돼서요. 판례와 대해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이렇게 경미한 유법으로 경미한 유법, 그러니까 본질적인 유법이 아니면요.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왼쪽 판례를 오른쪽 판례를 정리하는 것이에요. 366페이지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 2번 판례니까 이것만 좀 보죠. 자 수사 절차에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요. 적법 절차, 실질적인 내용, 본질적인 내용, 실질적인 내용 다 비슷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 보통 피의자 피고인의 본질적인 권리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것이 말합니다.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법 수집 증거로서 당연히 배제될 텐데 본질적,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요. 경미한 유법이라는 거죠. 경미한 유법으로서 이런 것들까지 증거 능력을 다 배제해버리면은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해요. 정의는 뭐예요? 범죄는 처벌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 처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범죄는 또 대신에 반드시 처벌하겠다. 이게 바로 정의잖아요. 정의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준다. 이게 정의잖아요. 각자에게 각자의 몫 뭐예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거죠.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겠다. 이게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요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경미한 유법 같은 경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유법 수집 증거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본질적 유법을 통해서 2차적 증거가 나왔으면요. 이것도 당연히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되겠죠. 근데 경미한 유법을 통해서 나온 2차적 증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건 경미한 유법이니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차적 증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차적 증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실질적인 침해하는 것이고 아닌 것이냐에 있어서 오른쪽에 3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유법 수집 증거 이제 유형해가지고요. 영장주의를 위반했어요. 영장주의. 영장주의는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 영장주의는 뭐예요? 피의자의 신체적인 권리죠. 신체의 권리, 재산권. 함부로 체포하지 말아라. 함부로 구속하지 말아라. 이거는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죠. 신체에 대한 권리잖아요. 재산권. 함부로 압수하지 말아라.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영장주의 위반은 원칙적으로 습니까? 본질적 위반으로 봅니다. 자, 넘기시면요 또 제목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적정 절차 위반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보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법한 긴급체포. 체포가 유법하다는 거죠. 신체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거죠. 체포나 또 압수수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당연히 유법수행.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뭐 증거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증거수집,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요. 또 증거조사 절차의 효력 규정 위반해가지고요.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보죠. 우리가 증인할 때 있죠. 선서 없이 증인이 증언을 했어요. 선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럼 선서 없이 증언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거짓말해도 위증죄로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선서 없이 한 증언. 우리가 선서할 때 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진술거부권을 불고지. 진술거부권 어떻습니까? 또 본질적인 권리잖아. 방어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체포당하지 않을 권리 있죠. 신체에 대한 권리 있죠. 이게 영장주의죠. 함부로 체포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정당하게 체포가 됐을 때였습니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방어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술거부권이죠. 묵비권. 그러니까 묵비권을 침해했어요. 묵비권을 침해하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본질적인 침해가 되는 거죠. 또 방어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소극적으로 이렇게 묵비권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또 방어를 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변호인. 그러니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이런 걸 침해했다 그러지. 이런 거는 본질적 침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의 어떤 신체라든지 재산에 대한 침해.
이게 영장주의죠.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아야 할 권리. 만약에 정당하게 침해가 됐을 경우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소극적 방어권인 진술거부권, 적극적 방어권인 변호인과의 접견 같은 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게 침해가 되면은요, 이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위에 있는 것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서 형사소송법의 중심 내용을 배웠잖아요. 일단 위법하면 다 유수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밑에 있는 거 있죠. 증거 능력이 배제되지 않는 경우요. 그러니까 절차를 위반했지만은 증거 능력이 배제되지 않는 경우,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를.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먼저 1번 보시면 영장은 발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장 없이 체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위법이에요. 그래서 그 위법 사기에 수입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 영장은 발급이 됐는데요. 영장의 방식이나 집행 방식의 단순한 위법이요. 영장 발부는 됐어요. 근데 그 방식에 약간의 경미한 위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부는 됐으니까 방식의 단순한 어떤 방식만 기억하시면 되죠. 방식의 어떤 단순한 위법은 이것은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영장을 들고 왔으니까 습니까? 방식에 약간 잘못이 있어도요. 그 영장에서 압수한 물건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영장 발부 자체가 안 돼버렸으면 이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변호인과의 접견 제한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를 전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2번은 뭡니까? 변호인 아닌 자죠. 변호인 아닌 자니까 친구 이런 사람이요. 친구를 통해서 방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와의 접견이 제한됐다. 이 정도 가지고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해서 이것이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는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별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증인의 소환 절차 잘못이거나 이것은 이제 넘어가시고 오른쪽 보죠. 위증해버를 경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서 자체를 안 해버리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선서는 했어요. 근데 선서할 때요. 위증해버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은 위증해버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인이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요. 이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위증해버를 그러니까 위증해버를 경고하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서는 했으면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선서 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소매가 선서만 무효가 되고 증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어차피 이 사람은 선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세인 아이한테 선서를 시키고 증언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증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선서만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을 내지 않을 뿐이죠. 거짓말했다고 해서. 선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은 조서를 작성해야죠. 피의자 신문조서.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버리면요. 이거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는 피의자 신문함에 있어서 변호인과의 참여권, 변호인과의 접견권이 제한됐으면 이거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 권리니까. 자, 그런데 이런 절차들은 다 지키면서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번 나중에 보여주라고 했죠.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지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는 것, 이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미한 위법이다. 그래서 이때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지 작성하는 과정에서는요 전혀 불법이 없었다는 거죠.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혀 불법이 없고 위법이 없고 그냥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것도 또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은 피의자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는 진술거부권 고지할 필요 없죠. 이건 아예 위법이 아니죠. 우리는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 피고인에게만 하면 되지 피의자 피고인 지위가 아니면 할 필요 없으니까 이건 아예 적법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검찰관이 피고인의 뇌물수술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현지 출장을 가가지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요. 형사사법 공조 절차, 이건 오로지 절차적인 문제일 뿐인 거죠. 외국과의 형사사법 공조 절차. 절차적인 문제일 뿐인 것이지 어떤 인권을 침해한 바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는 증거 능력을 부정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부정되지 않고 9번 보시면요.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고르자. 피고인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전화 내용을 녹음합니다. 이건 적법하죠. 나한테 걸려온 전화 내용을 내가 녹음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이건 적법하기 때문에 유수중이 아니라는 거죠. 불법 감청이 아닙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몇 개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 10번 보죠. 자, 10번은요. 우리가 보죠. 10번은 자, 이거는 예전에요. 우리가 압수수색에서 잠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압수수색에서 비슷한 내용을 한 것 같은데 만약 주거에 침입하여 수집한 절취된 업무일죄,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그러니까 갑이라는 놈이요. 사문서 위조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위조된 사문서, 위조 사문서를요.
얘가 가지고 있어요. 위조된 사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자가 을이에요. 을이 피해자인데요. 이 사람이 고소를 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는데 수사기관이 빨리 압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라져버리면 안 되니까. 이게 결정적인 증거인데 압수를 안 해요. 빨리 압수를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증거가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절취를 합니다. 훔쳤다는 거죠. 훔쳐가지고 이 사람이 제출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미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소유 소지 보관자가 아니잖아요. 소유 소지 보관자는 없으면 소유 소지 보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임의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임의로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 임의 제출된 범죄를 통해서 취득한 이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 위조 사문서요. 위조 사문서를 갑에 대한 사문서 위조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요. 사문서 위조죄에서 위조 사문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문서 위조가 성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절취를 통해서 취득했다고 해서 이것만 증거 능력을 부정해버리면요. 당연히 무죄밖에 안 되는 거죠. 얘는. 근데 명백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유죄예요.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절취를 통해서 만약에 이것이 수집됐다고 해서요. 증거 능력을 부정해버리면요. 무죄가 되잖아요. 무죄가 되는 거죠. 증거가 없으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비록 절취를 얻습니다. 절취. 이건 범죄를 통해서 수집한 증거이긴 하지만은 비록 이 범죄가 아주 중대 범죄가 아니고 중대범죄. 그리고 범죄를 통해서 수집된 증거가요. 결정적인 증거여서 이게 만약에 증거 능력을 부정해버리면 범죄인이 풀려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취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이익이 침해되는 거죠. 그러나 보다 큰 공익, 범죄는 처벌해야 되는 보다 큰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요. 때로는 이것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절취 기억하시면 돼요. 절취. 증거에 수집하여 수집된 절취된 업물, 절도죠. 업물적인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죄 범행에 대한 형사소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 경우는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 절도를 당했다는 사생활 침해는요, 이런 어떤 수인해야 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수인해야 될 기본권 제한이니까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었습니까? 뭐 강도를 했다랄지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강도죄는 훨씬 그보다 강한 범죄죠. 사문서 위조보다 훨씬 강한 범죄잖아요. 강도죄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 증거를 증거로 사용해야 될 필요성보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보는 피해가 훨씬 크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어떻습니까? 증거 능력 인정해버리면요. 이런 범죄를 어떻습니까? 이런 범죄를 국가가 방조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비교 형량을 하는 거예요. 이 범죄는 경미하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죄보다 이 범죄가 훨씬 더 중대하다는 거죠. 근데 이 범죄보다 만약에 이 범죄가 더 중대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비교 형량을 해가지고요, 판단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읽어본 내용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 들어는 한번 봤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외워야 되거든요. 요 밑에는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고는요, 그냥 웬만하면 다 유법 수입 증거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경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이제 요걸 비교하면서 이거는 유법 수입 증거가 아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요, 독수과실 이론이라는 것인데, 독수과실 이론은 이제 2차적 증거예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통해서 수집된 2차적 증거, 이것도 당연히 증거는 부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독수의 과실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독수라는 것은요, 여기 숫자는 나무 숫자예요. 여기 나무가 이렇게 씁니다. 나무가 이렇게 쓰면 여기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이게 과실이에요. 독수, 독이 있는 나무. 독이 있는 나무에서 여기서 과실이 맺히게 되면은 여기에 만약에 독이 있으면은 당연히 여기도 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위법성이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이 됐으면요. 중대한 유법이 되겠죠. 중대한 유법이 개입되면은 이 과실 자체는 위법성이 개입되진 않았어요. 과실 자체는 위법성이 개입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것도 위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아까 이거죠. 인과관계 아까 고문에 의해서 이 사람 자백을 했어요. 고문에서 자백을 했는데 사경에 의해서는 고문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검찰로 들어와서 넣습니까? 고문이 없었어요.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2차 증거,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고문 없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자백을 없습니까? 고문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고문이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문이었습니까? 인과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은 여전히 이것도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습니까? 이 독수에서 열린 나무이기 때문에 비록 2차 증거 자체에 위법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것도 위법한 걸로 보겠다는 거죠. 다만 당연히 위법하기로 보는 것은요. 인과관계를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것이 과실에 대해서도 유법성이 있는 것이지 처음에 독수에 그러니까 처음에 1차 증거 위법성은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증거 수집하는 과정에서는요. 인과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수집이 됐어요. 그러면 2차 증거 자체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 위법성이 이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이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독수의 과실이래요. 그러니까 자, 독수의 과실 이론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의 개념이 있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서 발견된 2차 증거는 2차 증거 자체의 위법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1차 증거의 위법성에 인과관계가 있는 한, 2차 증거도 당연히 위법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독수의 과실 이론입니다. 읽어보면 간단한 거고요. 자, 넘기시면 이거 관련해서 이제 판례만 한 몇 개 볼게요. 이게 끝나는 거니까 이제 판례만 몇 개 보죠. 넘기시면은요, 첫 번째 그 370페이지 판례, 요게 이제 판례가 좀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판례가 좀 잘 나오는 내용인데, 자,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지문 채취의 대상물을 압수한 경우에 그 전에,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 전에. 범행 현장에서 그 대상물에서 채취한 지문까지 위법 수입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장 없이요, 맥주병을 압수를 했어요. 맥주병을 이제 영장 없이 압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 맥주병에서 채취한 지문이에요. 지문 없습니까? 맥주병이 1차적으로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로서 증거는 이게 없어요. 영장이 없으니까. 영장이 없이 만약에 맥주병을 압수했으면 이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죠. 그러면은 이 맥주병으로부터 수집된 지문 없습니까? 이 맥주병으로부터 발생한 2차적 증거가 되겠죠. 만약 이것이 어떻습니까? 영장이 없어서 위법하면은 당연히 이 지문도 없습니까?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게 위법하니까 이걸 증거면 2차적 증거니까 이것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이 없어서 만약에 이것을 애초에 압수를 못했다라면은 이 지문도 발생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장이 없으니까 이거는 압수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압수를 못해야 되는 거죠. 영장이 없으니까 원래는 압수를 못해야 되고 이게 압수가 안 됐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문도 발견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위법하게 수입되기 때문에 지금 지문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니까 이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맥주병을 지문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례에서는 어떤 거냐면요. 현장에 가가지고요. 지문을 먼저 떴어요. 현장에서 지문을 먼저 뜬 다음에 나중에 압수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어떻습니까? 맥주병으로부터 2차적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증거 능력을 인정한 예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참 세심하게 바라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유죄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유수중이 돼버린 거예요. 유수중. 그래서 만약에 공고 봤더니 그러니까 유수중이니까 이 사람이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가지고 유죄 판결을 못할 살라에 보니까는 지문은 그 전에 떴더라 이거죠 먼저. 만약에 나중에 지문을 떴으면 이거는 증거로 사용을 못하는데 그 전에 떴더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파고 들어가가지고 유죄를 한 거죠. 증거는 인정해서.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부터 채취된 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다음 보시면 진술고법권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행해진 피고인의 자백입니다. 진술고법권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데요. 이때로부터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그러니까 2차적 증거죠. 피고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처음에 진술을 들 때요. 진술고법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증거를 수집을 했어요. 이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겠죠.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법정에서는 이 사람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또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진술고법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지금 현재 법정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은요. 인과관계가 이제 완전히 단절됐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자체는 적법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검사고, 그러니까 법정이에요. 앞에 썼던 거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 앞에 썼던 증언은 진술이죠. 검사 앞에서 한 진술은요. 진술고법을 고지받지 못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법정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진술합니다. 법정에 가서 진술하는데요. 만약에 이때 진술고법을 고지하지 않은 어떤 위법한 상태가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면은 이것도 여전히 증거 능력이 없을 텐데 법정에서는요. 진술고법을 충분히 고지받은 상태에서 방어권 충분히 고지받은 상태에서 다시 진술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인과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그 중간에 오른쪽 보시면은 이렇게죠.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백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최초 자백 이후에 40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졌다면은 최초의 위법성과는 인과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요, 이 자체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도 만약에 하자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하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자체는요, 하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만약 위법성이 개입됐으면 당연히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는 위법성이 없고 최초의 증거, 1차 증거에만 위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2차 증거는 당연히 없습니까? 이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1차 증거 위법성의 인과관계가 유지대가 되고 있으면 여전히 이것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거꾸로 말하면은 인과관계가 단절됐을 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위법한 체포 영장에서 이루어진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최노 요구가 위법한지 여부해가지고요. 만약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요, 강제 연행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불법이죠. 위법한 상태죠. 위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체녀였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위법하게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강제 연행한 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 확인을 위한 1차 체류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압수영장에 의해서 2차 체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분석한 소변감정서 등의 증거물이 제출된 경우 1차 체류 요구에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겠죠. 강제 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재반 사정을 고려해가지고요. 만약에 2차 체류 상태에서는 2차 체류가 또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여기는 2차 체류는 뭐예요? 압수영장에서 이루어졌죠. 2차 체류 자체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2차 체류는 영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1차 체류가 지금 어떻습니까? 위법한 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위법한 것이고 2차 체류는 영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한 거예요. 적법하지만 1차의 위법 상태가 계속 인과관계 유지되면은 증거는 이걸 부정할 텐데 여기서 뭐래요? 재반 사정에서 보니까는 2차 체류 상태는 전혀 없습니까? 인과관계가 이제 연결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요,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 결과 보고서의 증거 능력이요. 동의도 없이, 영장도 없이 어떻습니까? 체혈을 했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사불성 상태로요, 이 사람이 음주 사고를 내고 병원에 왔어요. 병원에 왔는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해서 체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의식이 있으면 이 사람이 동의를 받아서 체혈을 하게 되면은 영장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인사불성이에요. 이 사람이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법정 대리인 부모가 대신 동의를 해줄 수 있나요? 이거 안 된다고 했죠. 자기 피니까.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어떻습니까? 체혈하기 위해서 영장 들고 와야 되는 거죠. 영장 들고 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영장도 없이 체혈을 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이 되겠죠. 물론 이 체혈되는 현장이 우리가 범죄 현장으로 볼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영장 없이 체혈이 가능한 거죠. 그럼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에서 했던 거죠. 그러다가 두 번째 줄 보시면요.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의사라 하여금 체혈을 하도록 했어요. 이건 뭐예요?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당연히 위법 수집 증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 구별해야 되는 것이요. 이 환자가 오자마자요. 간호사가 먼저 진료 목적으로 체혈한 피가 있어요. 그 뭐예요? 수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료 목적으로 수집한 피가 있어가지고 경찰관이 그거 좀 달라고 했어요. 이거는 임의 제출물이 되겠죠. 임의 제출물이니까 이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경찰관이 시켜서 체혈을 했잖아요. 경찰관이 시켜서. 이건 수사 과정으로서 체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예요? 경찰관이 의사를 수단으로 이용한 것 뿐이에요. 영장 없이 체혈한 거고, 지금 수사기관 체혈한 거고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거죠. 자, 밑에는 또 마지막 밑에 보죠. 위법한 강제 연행 상태에서 호흡 측정 방법에는 음주증이 이루어진 후,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증이 이루어진 후,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위법한 강제 연행 상태에서 호흡 측정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은 위수증이 되겠죠. 위법 수입 증거. 이루어지는 강제 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 장소적으로 단절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없습니까? 인과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위법 상태가. 이것만 보면 알겠죠. 위법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의 요구에서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어요. 비록 피의자의 요구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건 여전히 위수증이 되는 거예요.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여전히 위법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위법 수입 증거는 증거 동의를 통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의자가 비록 요구에 의해서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여전히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피의자가 요구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위법한 강제현행이 아니었으면요. 피의자가 요구하지도 않았겠죠. 요구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법한 강제현행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 동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했죠. 증거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넘기시면요. 마지막으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효과는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그러니까 임의성 없는 자백하고 동일해요. 동일하게 절대적으로 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증거의 세계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 동의가 있다랄지 뭐 탄핵 증거랄지 어떠한 경우로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마지막에 있는 판례만 좀 보시면 되는데 불법 연행 등의 위법 수사를 했다고 해서요. 이 사람이 증거 능력이 없을 뿐이지 공소제기 자체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제기 자체까지.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요. 수사기관에 수사를 했는데요. 이것들은요. 위법 수집 증거예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또 증거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증거들을 모두 가지고요. 수사기관이 검사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요. 이제 법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들은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 능력을 부정될 뿐이고 나머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증거 능력이 인정돼 버릴 수도 있어요. 나머지 증거들을 가지고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소돼 가지고 이것은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요.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면 어떻습니까? 유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증거 능력이 부정될 뿐이지 기소 자체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집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증거를 수집하다 보면 때려 넣습니까? 유법 수집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유법인지 아닌지는요. 애매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판례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일정한 것들은 유법으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무서워서 수사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명백하게 유법이다라는 건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경찰 어떻습니까? 그냥 수집하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명백하게 유법이라고 볼 만한 것들은 피해서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결론적으로요. 법원 갔더니요. 이건 유법한 거래요. 그렇다고 했었습니까? 기소 자체가 기소 자체를 할 수 없어서 무죄가 돼야 되는 건 아니거죠. 그러면 요거 빼고 나머지 가지고 없습니까? 유죄가 가능하면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법 수집 증거 한두 개 있다고 해서 범죄 자체가 무죄가 된다랄지 아니면 기소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법 수집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그 유법 수집 증거 증거 능력은 부정될 뿐이지 공소자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유법 수입 증거도 없습니까? 매년 나오긴 하지만요, 우리가 앞에서 대부분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시켜서 나옵니다. 지금은 그 의미만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특히 경미한 유법은 유수증이 아닌데 그 경미한 유법에 해당되는 그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유법 수입 증거로 보지 않느냐, 요걸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앞에서 다 한 내용이들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이제 두 번째 유수증까지 했고요. 나머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문 법칙인데, 전문 법칙은 우리가 점심을 드시고 1시 10분에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